서기 660년 7월 백제의 심장 사비성이 불타오르던 날이었습니다. 승리한 신라의 진영, 수많은 병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라의 태자가 포로로 잡힌 백제의 태자 부여용을 말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승자의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태자는 부여용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비가 내 누이 동생을 죽여 감옥 바닥에 파묻었다. 그 일이 지난 20년 동안 내 뼈를 깎고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오늘 드디어 내 목숨이 내 손안에 있구나. 일국의 태자가 적국의 왕자에게 보인 이 날것의 분노. 점잖기로 소문난 신라왕실의 기록치고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 장면. 우리가 삼국통일의 영웅이라 부르는 문무왕. 하지만 그 거창한 위협 이면에는 누이를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한 남자, 김범민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정복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상실의 아픔과 배신의 공포 속에서 싸워야 했던 고독한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서 속 문무왕이 아닌 피냄새, 진동하는 전장 한복판에서 울분을 토해내던 인간 김범민의 심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김범민, 훗날의 문무왕.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신라의 외교 천재 김춘추였고 어머니는 가야 왕족의 피를 이은 김유신의 여동생 문명왕후였습니다. 신라 왕실의 성골이 아닌 진골, 그리고 멸망한 가야의 피가 섞인 혼혈. 어쩌면 이 태생적 배경이 그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영특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청년기를 지배한 것은 영광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17살이 되던 해 642년 운명은 잔인하게 그를 덮칩니다. 백제 장군 윤충이 대야성을 함락시켰을 때 그곳에는 범민의 누이 동생 고타소가 있었습니다. 백제군은 잔인했습니다. 성주였던 남편 김품석과 함께 어린 고타소마저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시신을 감옥 바닥에 안매장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죠. 아버지 김춘추는 그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서서 사람이나 물건이 지나가도 모를 정도로 넋을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무너지는 등을 바라보던 17살 소년 범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라났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키겠다. 내 누이의 원수를 갚겠다. 그날부터 김범민의 시계는 오로지 복수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 김춘추가 당나라로 외국으로 목숨 건 외교를 펼치는 동안 묵묵히 칼을 갈며 병부령이 되어 군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전쟁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이 아프고 골치를 앓았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그는 긴 세월 동안 끔찍한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660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고 35세가 된 태자 범민은 직접 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덕물도에서 당나라 장수 소정방을 만났을 때 범민은 당당했습니다. 소정방이 거들먹거려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나라 군대의 기세를 추켜세우며 그들을 자신의 복수극을 위한 말로 이용했습니다. 마침내 백제가 무너졌습니다. 앞서 보았던 그 장면, 부여용에게 침을 뱉으며 20년의 한을 토해낸 그 순간, 범민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제 땅을 신라에게 주겠다던 당나라의 약속.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하자마자 당나라는 웅진도독부를 설치해 백제 땅을 직접 다스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에는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신라의 수도 서라벌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나라는 신라를 동맹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식민지, 일개 행정구역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당나라는 665년 문무왕을 취리산으로 불러내 멸망한 백제의 왕자 부여용과 억지 화해를 시키고 맹세를 강요합니다. 자신이 침을 뱉었던 그 원수와 당나라의 칼날 아래서 강제로 형제의 맹세를 해야 했던 김범민. 그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치욕, 뼈저린 치욕이었을 겁니다.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났다는 말처럼 아버지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당나라가 이제는 신라의 목숨줄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이후
신라는 이제 세계 최강의 제국 당나라와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동맹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건 총력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673년 신라의 정신적 지주이자 범민의 외삼촌, 그리고 가장 든든한 칼이었던 김유신 장군마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신라의 거목이 쓰러지자 조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름난 장수들이 줄줄이 사직을 청했고 겁에 질린 귀족들은 처자식을 데리고 당나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왕은 고독했습니다. 믿었던 장수도 떠나고 신하들은 동요하고 눈앞에는 수십만 당나라 대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항복하거나 부하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백제의 의자왕처럼 말이죠. 하지만 인간 김범민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이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던 그날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승부사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당나라를 이기려면 어제의 적과 손을 잡아야 한다. 그는 자신이 멸망시킨 백제의 유민들, 그리고 고구려의 유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려 부흥군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봉하고 백제 땅의 사람들을 회유했습니다. 우리는 당나라라는 거악에 맞서는 같은 운명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675년 매소성 전투, 676년 기벌포 해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았던 이 전쟁에서 신라는 기적처럼 당나라를 몰아냈습니다. 단순히 무력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무왕은 때로는 엎드려 빌고 뒤로는 칼을 가는 처절한 양면 전술로 버텨냈기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승전 파티? 거대한 동상 건립? 아닙니다. 그는 병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라고 명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세금을 줄이고 가혹한 형벌을 없앴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집집마다 넉넉하고 걱정이 없게 하라. 자신은 평생을 전장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 살았지만 백성들에게만은 평화를 물려주고 싶었던 왕. 그것이 인간 김범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681년 7월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감하며 문무왕은 전대미문의 유언을 남깁니다. 호화로운 무덤을 쓰지 마라. 나를 화장하여 동해의 바다에 뿌려라. 당시 신라 왕실에서 화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거대한 고분을 만들어 권위를 과시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죽어서 이름만 남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죽어서도 큰 용이 되어 이 나라를 지키고 싶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편안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너 왜구가, 그리고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당나라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차가운 바다의 바위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누이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했던 17살 소녀는 평생을 전쟁의 공포와 싸우다 결국 죽어서야 비로소 영원한 신라의 수호신 호국룡이 되었습니다. 적국의 태자 얼굴에 침을 뱉을 만큼 격정적이었던 인간. 동맹국의 배신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버텼던 고독한 군주.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의 뼈까지 갈아 바다에 뿌리며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문무왕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이룬 삼국통일이라는 업적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거대한 역사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처절한 고뇌와 숭고한 희생정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저 동해바다, 그 푸른 물결 아래에는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인간 김범민의 뜨거운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사 통찰이었습니다.